강강서방우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장모님, 저 어떡해요? 장모님을 사랑해요. 어떤 사랑은 세상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은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고 어떤 사랑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온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38살의 사위와 47살의 장모, 그들 사이에 태어날 아이, 그리고 3년 전 세상을 떠난 딸의 그림자.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실과 외로움,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랑의 기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강민우, 38세. 한때는 촉망받는 IT 기업의 과장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아내 수진과의 결혼 생활은 누가 봐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 차, 아내에게 혈액암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3년이 지난 지금도 떨립니다. 수진이가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죠.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전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2년간의 투병, 항암 치료, 골수 이식, 그리고 끝없는 고통. 민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 박미란 씨였습니다. 47세의 미란 씨는 딸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민우가, 밤에는 미란 씨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통을 나누는 동지였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딸이 저렇게 아픈데도 단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죠. 항상 환한 미소로 수진이를 대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미란 씨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과 19살에 수진을 낳았습니다. 당시 교제하던 남자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사라졌습니다. 미혼모가 된 미란 씨는 온갖 시선과 편견을 견디며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엄마는 제게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수진은 생전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절 낳으셨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침처럼 대하지 않으셨어요. 보험 설계사로 일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엄마는 제 인생 전부였어요. 그리고 2021년 겨울, 수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지만 정작 가장 큰 슬픔을 겪은 두 사람은 서로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민우와 미란 씨.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슬픔이 너무 커서 상대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전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조문객들께 인사하고 절차를 밟고 그저 시키는 대로 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미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을 먼저 보내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게 꿈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현실은 저를 짓눌렀어요. 장례를 마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우는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미란 씨는 수진이 자란 낡은 빌라로.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아내가 누워있던 침대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텅 빈 공간, 차가운 이불,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숨소리. 처음 한 달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우의 아파트는 점점 쓰레기장이 되어갔습니다.
설거지는 쌓이고 빨래는 방치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아내의 사진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없는 집은 정말 텅 비어 있었어요. 딸의 방문을 열 때마다 눈물이 났죠. 옷장에 걸린 옷들, 책상 위에 화장품, 침대 위에 인형. 모든 게 그대로인데 주인만 없었어요. 미란 씨는 보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고객을 만나도 집중이 안 됐고 계약서를 쓰다가도 멍해져 버렸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미칠 것 같았어요. 일이라도 해야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죠. 2달이 지났을 무렵 민우는 문득 장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장모님도 저처럼 혼자 계시겠구나.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아내를 잃었지만 장모님은 평생을 혼자 키운 딸을 잃으셨으니까요. 민우는 장을 봤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나물, 두부, 멸치, 그리고 수진이 생전에 자주 해드리던 미역국 재료까지. 미란 씨의 빌라 문을 두드렸을 때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살은 쭉 빠지셨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본 장모님은 항상 단정하고 밝으신 분이셨는데, 민우야, 미란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니? 장모님,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반찬 좀 만들어 드릴게요. 민우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통에는 며칠치 그릇이 쌓여 있었고 냉장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 그때 알았어요. 장모님이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계시다는 걸. 그래서 그날부터 일주일에 2~3번씩 장모님 댁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장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수진이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장모님은 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아내와의 추억을 나눴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수진이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같은 상실을 나누는 동안 서서히 서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밥을 차려주셨죠. 민우야, 네가 건강해야 수진이도 편히 쉴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요. 민우도 미란 씨를 챙겼습니다. 고장난 보일러를 고쳐드리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병원 진료에도 함께 갔습니다. 저희는 그저 서로를 위로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을 잃은 엄마와 아내를 잃은 남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란 씨의 이웃이 이상한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가 자주 오던데 누구예요? 아, 사위요. 딸이 죽고 나서 가끔 들러요. 아이고, 효자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장모님 챙기는 사위가 어디 있어요?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2022년 봄, 민우는 심한 복통으로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어요.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고 일어설 수가 없었죠. 저는 혼자 사는데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장모님이었습니다. 새벽 3시, 미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 배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미란 씨는 잠옷 차림 그대로 택시를 잡아 타고 민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민우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미란 씨는 민우를 부축해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위염이었지만 의사는 더 정밀한 검사를 권했습니다. 위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수면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민우와 미란 씨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도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괜찮을 거야, 민우야. 미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꼭 괜찮을 거야. 일주일 후 민우는 수면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미란 씨는 회복실에서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명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민우는 눈을 반쯤 뜬 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란 씨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때 민우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미란 씨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장모님이 없었으면 전 살 수 없었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것은 마취 상태에서 나온 무의식의 고백이었습니다. 민우 스스로도 모르는 자신의 진심이었죠. 미란 씨는 손을 떼려고 했지만 민우가 더 세게 쥐었습니다. 놓지 마세요, 제발. 전 장모님이 필요해요. 간호사가 들어왔고 미란 씨는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마취 때문이야. 진짜 마음이 아니야. 미란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민우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장모님, 제가 잠깐 이상한 말 하지 않았죠? 미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조용히 자고 있었어. 하지만 그녀의 눈은 민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위암이 아니었습니다. 단순 위염과 스트레스성 궤암이었죠. 하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옆에서 식사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줘야 해요. 가족이 없으신가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형제도 없어요. 미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돌볼게요. 얼마든지요. 의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장모입니다. 아, 장모님이시군요. 그럼 걱정 없겠네요. 하지만 미란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위를 돌보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날부터 민우는 미란 씨의 빌라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방을 썼습니다. 아침에는 미란 씨가 아침을 차려주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했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가고 밤에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민우는 고백합니다. 오랜만에 집이 집 같았어요. 누군가 다녀왔어?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녁에 불이 켜진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처음 알았죠. 미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웃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우가 장모님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해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을 돌보는 게 다시 의미 있게 느껴졌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은 위험하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함께 수진의 제사를 지낸 후였습니다. 민우야,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누가 뭐래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혼자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우린 장모와 사위야. 그게 뭐 어때서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 크게 말한 것을 깨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죄송해요, 장모님. 하지만 전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예요. 미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민우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장모님을 여자로 보고 있는 건가? 그리고 벽 너머 미란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사위를 남자로 보고 있는 건가? 둘 다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 답이 두려웠습니다. 2022년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고 번개가 어둠을 밝혔습니다. 미란 씨는 천둥을 무서워했습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장모님, 괜찮으세요? 민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들어와. 민우가 문을 열었을 때
미란 씨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아이처럼. 옆에 앉아도 될까요? 미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미란 씨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 씨는 손을 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전 장모님이 그냥 장모님으로만 보이지 않아요. 미란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우야, 우린 안 돼. 절대로.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수진이가 보고 있어. 하늘에서. 수진이라면 우리를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리 둘 다 외롭다는 걸,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안 돼. 미란 씨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너는 내 딸의 남편이고 난 내 장모야. 우린 절대로. 하지만 민우도 일어나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장모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아니야. 그냥 외로움일 뿐이야. 아니에요. 전 확신해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번개가 쳤고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키스했습니다. 긴 키스였습니다. 절망적이고 금지되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끝났을 때 미란 씨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큰일 났어. 알아요. 돌이킬 수 없어. 알아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 씨는 민우가 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도 있었습니다. 장모님, 민우가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후회하세요? 모르겠어. 저는 안 해요. 단 1초도. 민우야, 우리 이러다 큰일 나. 이미 큰일 났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미란 씨는 민우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5장 새로운 생명. 2달 후 미란 씨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녀는 그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47세. 이미 폐경기에 접어들 나이, 임신이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리는 2달째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출근한 사이 미란 씨는 약국에 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임신 테스트기 주세요. 약사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미란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아니길. 하지만 5분 후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미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47세의 장모가 38세 사위의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퇴근했을 때 미란 씨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미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나 임신했어.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임신이야. 네 아이를. 민우의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장모님 나이에? 나도 몰랐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는 이미 딸도 다 키웠고 이 나이에 아기를, 게다가 너와 나 사이의 아이라니. 낳을 거예요? 모르겠어. 민우는 미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저는 나았으면 좋겠어요. 미란 씨는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이건 우리의 아이예요. 장모님과 제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하지만 세상이 우릴 어떻게 볼지 생각해봤어? 상관없어요. 저는 장모님이랑 이 아이 둘 다 지킬 거예요. 미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미란 씨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지금 9주 정도 됐네요. 고위험 산모죠. 제 나이에. 맞습니다. 47세 임신은 매우 위험해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조심하시면 돼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대기실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대학 친구였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뵙네요. 무슨 일로? 그 친구의 시선이 미란 씨가 든 산모 수첩에 꽂혔습니다. 혹시 임신하셨어요? 미란 씨는 황급히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친구 것 좀 대신 받아주는 거야. 하지만 그 친구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의 대학 동창회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희 수진이 엄마 봤는데 산부인과에서 나오시더라? 설마 임신? 그 나이에? 근데 수진이 아빠는 돌아가셨잖아. 누구 애지? 혹시 수진이 남편 민우 오빠랑? 에이, 설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민우 오빠가 요즘 장모님이랑 같이 산다던데? 진짜?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6장 무너지는 일상 32초에서 36초. 일주일 후 민우의 회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귀사 직원 강민우 씨가 장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재 동거 중입니다. 이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강 과장, 이게 사실인가? 무슨 말씀이신지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는 거야.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대답 안 하면 인정하는 거로 알겠네. 강 과장, 자네 입장 좀 곤란해질 것 같은데 회사 분위기상.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법 문제가 아니야. 도덕성 문제지. 회사가 이런 소문 도는 직원을 계속 둘 순 없어.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자진 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편 미란 씨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보험 고객들이 하나둘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씨, 미안한데 다른 설계사로 바꾸려고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 그냥 소문 좀 들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좀. 보험사 지점장도 미란 씨를 불렀습니다. 박 실장님, 요즘 소문이 안 좋던데요. 무슨 소문 말씀이신가요? 사위분과 뭐 그런 임신도 하셨다던데. 미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사실인가요? 미란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실입니다.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실장님, 이건 좀 우리 업계가 신뢰로 먹고 사는 거 아시잖아요. 고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한동안 쉬시는 게 어때요? 휴직 신청하시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호와 미란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하던데 나도 휴직하라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껴안았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란 씨의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미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언니, 사위랑 잤어? 그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배? 너 미쳤어? 언니, 제발. 네가 수진이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네 딸 남편이잖아. 민우가 나섰습니다. 이모님, 진정하시고. 닥쳐. 네가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넌 이 집안 파괴한 장본인이야. 이모님, 저희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그건 배신이고 불륜이야. 미란 씨의 언니는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미란아, 너 오늘부터 내 동생 아니야. 다시는 우리 집안 제사에도 오지 마. 수진이 무덤에도 가지 마. 그리고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미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민우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아직 서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날 밤 미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어떻게든. 새벽 4시, 민우가 잠든 사이 미란 씨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통장, 그리고 초음파 사진. 그녀는 메모를 넘겼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이대로 있으면 너만 힘들어질 것 같아. 나는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울게. 언젠가 네가 정말 원한다면 그때 찾아와. 사랑해. 미란. 미란 씨는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작은 시골 마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미친 듯이 미란 씨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 찾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란 씨와 뱃속의 아이만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택배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지만 민우는 알았습니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 아이는 건강해. 걱정하지 마. 강원도 어딘가에서. 민우는 그날 바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한 달간 산골 마을을 다니며 임신한 여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한의원에서 미란 씨를 발견했습니다. 장모님! 미란 씨는 돌아봤습니다. 배는 이미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민우야, 어떻게? 찾아왔어요. 제발 다시는 저를 두고 떠나지 마세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해요. 여기서. 그들은 강원도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집을 얻고 민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미란 씨는 배가 불러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알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아기 아빠가 참 착하네요. 아내 배불렀는데도 편의점까지 다니면서. 네, 고맙죠. 미란 씨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후회하지 않아? 단 1초도요. 정말? 정말이에요. 장모님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나도 너무 행복해. 미란 씨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고 부를까? 저를요?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미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2023년 봄, 미란 씨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하늘.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민우는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나중에 문제되면. 괜찮아요. 전 이 아이의 아빠니까요. 그들은 강원도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민우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온라인 번역 일을 했습니다. 미란 씨는 하늘이를 돌보며 작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미란 씨의 언니로부터였습니다. 미란아, 그동안 너무 심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됐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아이 얼굴이라도 보여줘. 미란 씨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우라, 언니가 용서해줬어.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날 밤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기 하늘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와 미란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히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세상의 규칙을 넘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